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지역을 돌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제1당을 넘어서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 심판론을 거듭 강조하면서 무도한 정책들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어제 충청권을, 민생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수도권을 찾았고 국토 대종주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결코 지지 않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이 모레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선관위가 이들의 이동과 분리투표 등 관련 세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의심 증상이 없어야 하고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변호사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감시 고발에 있어 세계 둘째 가는 나라이며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적인 합의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서 영국에서도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슨 총리는 표현했습니다. 유럽 주요국에서는 확산 속도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인데 이탈리아에서 하루 늘어난 사망자 수는 20여일 만에 400명대가 됐습니다. 교황청의 부활절 미사가 사상 처음으로 신자 없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19로 고독한 부활절이 됐다며 단합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분쟁을 중단하고 빈곤한 나라의 부채를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운동부 선수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지도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와 인권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코치들은 양질의 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정당한 훈련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일요일인 어제 여야 지도부는 지역을 돌면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격전지 위주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제1당을 넘어서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부 심판론을 거듭 강조하면서 무도한 정책들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도 각 당들의 막판 유세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먼저 경북 지역으로 가고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충청권을 공략합니다.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찾은 곳은 충남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1당을 넘어서 150석이 넘는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을과 동작을을 찾아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쉽게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곳들 위주로 표심을 호소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기로 했던 기자간담회를 연기하고 서울과 인천 지역 후보를 도왔습니다. 정부 여당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의석이 필요합니다. 통합당은 새 슬로건인 폭주냐 견제냐를 내세우며 정부 심판론과 함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무도한 정책들 막아내고 대한민국 살리는 위대한 대상정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보수통합 논의 중에도 만나지 않았던 황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이번엔 한자리에 섰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보다 더 잘해낼 자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경기도 수원을 시작으로 서울 강남과 종로까지 수도권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충청권을, 민생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수도권을 찾았습니다. 국토 대종주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제 결코 지지 않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총선 당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들만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별도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정부가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도 일반인들이 투표를 마친 후에 참여하게 됩니다.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는 세심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일반 투표자와 분리하고 선거관리 요원들이 감염될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단 선거 당일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투표하러 갈 수 없습니다. 또 투표를 위한 외출 시간도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투표소에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전담 인력이 안내합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날 때까지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투표소에 언제 도착하고 집에 잘 돌아갔는지도 앱을 통해 관리자가 확인합니다. 일반 유권자도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과 거리 두기 같은 감염병 예방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본 투표할 때는 훨씬 그 투표소가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밀접되게 오는 그런 경우들이 좀 더 줄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 사람이 몰리며 일부 투표소에서는 1m 간격 두기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선거일까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공식 집계된 통계가 발표된 뒤에도 최소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각 구청은 무단 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12일 0시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602명입니다. 전날보다 3명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제 하루 동안 최소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될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 통계에 이 사례들이 반영되면 서울의 확진자 수는 최소 60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5명은 자가격리 도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발표하는 확진자 사례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엔 관악구와 은평구에서 자가격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일요일인 어제는 도봉구와 동작구, 송파구에서 각각 추가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2명은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대상자가 돼서 집에서 상태를 지켜보던 중이었습니다.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관련 사례와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사례 등도 각각 한 건씩 더해졌습니다. 지자체들은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무단 이탈이 적발되면 즉각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1일 송파구에선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에 들른 68세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프랑스의 한 변호사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감시 고발에 있어 세계 둘째 가는 나라이며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적인 합의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선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자는 독자 투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프라델 변호사는 프랑스 정부가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한국의 방식을 검토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이 추적 장치까지 마련한 건 불행한 결과라며 한국은 개인의 자유에 있어 본보기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은 감시 고발에 있어 세계 둘째 가는 나라라며 한국이 개인의 자유를 평상시에도 경시해왔다는 식으로 썼습니다.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은 레제코 측에 항의했고 주 프랑스 한국 문화원장 명의로 반박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주 프랑스 한국 문화원은 기고문을 통해 국민적 합의 아래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박문은 아직 레제코에 게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증세가 악화돼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퇴원했습니다. 창백한 모습이었지만 5분에 걸쳐 또박또박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지는 못하고 당분간 지방 관저에 머물 예정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영국 총리의 지방 관저입니다. 존슨 총리는 당분간 이곳에 머물며 요양합니다. 의료진의 권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존슨 총리는 현지 시간 12일 퇴원 직후 다소 야위고 창백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The NHS has saved my life, no question.
It's hard to find words to express my debt. 이어 의료진의 용기에 감탄했다며 그들을 지켜 세웠습니다. 병상을 지켜준 간호사들을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NHS 국민보건서비스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국민을 향해선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내심을 갖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며 타인에 대한 배려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지난 5일 입원해 이튿날 집중치료실로 옮겨진 뒤 9일 밤 일반 병동으로 복귀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2일 1,612명이 코로나19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프랑스에 이어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선 5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한편 같은 날 이탈리아의 하루 사망자 수는 약 3주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쇄됐던 가게와 학교 등의 문을 언제부터 다시 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초로 희망하고 있는데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워싱턴 박현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초 미국의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 국장은 코로나19가 정점에 가까워졌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5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looking at May 1st. Obviously, we want that to happen as soon as possible. 백악관 보건 당국자들도 5월부터 부분적으로나마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I think it could probably start at least in some ways, maybe next month. And again, Jake, it's so difficult to make those kinds of predictions. 다만 파우치 소장은 전국을 한꺼번에 여는 게 아니라 발병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재개 시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와 격리, 접촉자 추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발병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5월 1일 문을 여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경제활동 조기 정상화에 대해 비판적인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 메시지에서 미국은 지난 몇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무후무한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 개인별장 근처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는 동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코로나19 확진자는 54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2만 1,000명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네, 전 세계 곳곳에 부활절 모습도 바꿔놓은 코로나19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부활절 수많은 신자들이 성베드로 성당에 모였을 텐데 텅 비었고 프란치스코 교황 주례로 진행된 미사는 온라인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교황은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단합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간 12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부활 대축일 미사를 주례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인파로 가득 찼을 바티칸 광장도 텅 비었습니다. 중앙 제대 앞에 홀로 서서 부활절 강복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Per molti è una Pasqua di solitudine, vissuta tra i lutti e tanti disagi che la pandemia sta provocando. 교황은 자기 중심적인 무관심과 분열, 태만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합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분쟁을 중단하고 빈곤국의 부채를 줄여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을 향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교황은 유럽연합이 시대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국내에서도 어제 부활절 직접 모여서 예배를 보는 교회들이 지난주보다 예상대로 많았습니다. 신도들 간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창문엔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 글귀와 꽃다발을 붙였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온누리교회는 부활절을 맞아 차 안에서 예배를 보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500대 규모의 주차장이 부활절 예배를 보러 온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도들은 차 안에서 특정 주파수를 맞춰 라디오로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봅니다. 차 안에 모여 앉은 가족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가벼운 차림으로 박수를 치며 찬송가를 부릅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에 경적을 울려 답합니다. 현장 예배는 여러 가지로 많이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개인의 신앙은 또 철저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게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부활절 계란도 신도들 간의 접촉을 막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해 차로 직접 배달합니다. 종로구 세문안교회에선 70개의 교단이 참여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열렸습니다. 지난해엔 12,0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인 연중 최대 규모의 행사였지만 올해는 교단 핵심 관계자 1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동시에 본당 좌석에 함께하지 못한 신도들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명동성당에서 열린 부활절 미사도 평신도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주교단과 사제단 일부만 모여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부활절이 아니어도 그간 휴일에 계속 현장 예배를 받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도 역시 어제 모여서 예배를 받습니다. 현장 점검을 하는 공무원과의 충돌이 또 있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팻말을 든 교인들이 교회 진입로를 막고 서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팻말도 눈에 띕니다. 교인들은 3355 교회로 향합니다. 예배를 갖다가 이상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거야.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담임 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가 3주째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와 구청 직원 등 100여 명이 현장에 나와 집회를 금지한다고 말했지만 예배는 이어졌습니다. 교회 내부에 600여 명, 외부에 600여 명 등 1,200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 측에서 거부를 해서 자세한 상황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2차례 고발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를 명령한 기간에 또다시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집회 금지 팻말을 든 구청 관계자들이 교회 입구에 줄지어 서 있고 곳곳에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부활절 방해하지만 나가세요. 어디에 들어와요? 나가요. 어디에 들어와? 공무집행 방해 아니에요.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에선 현장 점검에 나선 구청 관계자들과 일부 교인들이 집회 금지 현수막을 놓고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교회 마당에선 기자회견을 하고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반발했습니다. 소음이 이어지자 교회 주변 주민들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운동부 선수들에게 욕설을 하고 강한 체벌을 한 체육 지도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와 인권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이들 코치들이 하는 말은 더 잘하게 하려고 더 엄하게 혼을 냈다는 건데요.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미성년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당한 훈련 방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야구부에서 선수로 활동했던 A군은 코치로부터 후배보다 수비를 못한다는 등의 폭언과 함께 욕설을 들었습니다. 동료 선수들이 지켜보는 훈련장에서 수시로 반복됐습니다. 또 다른 중학교 운동부에서도 뺨과 발바닥을 때리는 등 강한 체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했지만 문제가 된 체육 지도자들은 훈련을 위해 엄하게 혼을 낸 것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 지도자들의 체벌과 폭언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수들이 겪었을 심리적 두려움과 불안감, 모멸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폭력은 정당한 훈련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한 야구부 코치의 징계를 소속 체육회 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수년 동안 중학생 선수들을 체벌한 코치와 관련해선 해당 중학교 교장이 지도자와 교사, 선수에게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행처럼 여겨져 온 학생 선수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를 근절하고 체육계 폭력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선수의 19%와 중학생 선수의 14%가량이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초등학생 13%, 중학생 15%로 조사됐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절반이 미국발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원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바뀌었는데요. 미국에서 들어와서 확진을 받은 사람 또 사례가 밤사이 확인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미국 국적이라고 하는데 증상이 없다가 확진을 받은 경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적의 70대 여성이 입국한 날은 지난 9일 저녁입니다. 이 여성은 인천공항에서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경기도 구리시 소재 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딸의 집에 머물다 지난 주말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었지만 평소에 허리 통증과 신경통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미국 생활 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유일한 접촉자인 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응급병원에 격리돼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자카르타에 사는 한국인 남성이 지난 9일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응급병원에 격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선수촌을 개조해 만든 응급병원에 약 500여 명이 입원해 있는데 해당 병원에 한국인이 격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남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목이 아프거나 열이 나는 등의 아무런 증상이 없다며 현재 상황을 알렸는데요. 대사관 관계자는 정확도가 높은 2차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에서는 2차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이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사태로 항공길이 끊긴 체코 프라하에 있는 교민을 위해 오는 15일에 인천행 특별기를 운항한다는 소식입니다. 좌석이 368석인 대한항공 특별기는 현지 시간 15일 오후 1시에 프라하 공항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프라하 인천 노선은 코로나19로 지난달 5일부터 운항이 중단됐다가 19일 만에 재개됐지만 유럽연합이 외부 국경을 폐쇄하면서 수요가 줄어 운항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후에 8시 이후에 두 번째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 조기 성공을 돕기 위한 민관 합동 범정부 지원단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국산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개최하려다가 연기했던 최고인민회의를 어제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가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외무상으로 임명된 이성권과 이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후임으로 추정되는 김영준이 각각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막말로 탈당 권고 징계를 받은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가 이번에는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상대 후보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이 자신의 현수막 위와 아래에 설치된 것을 놓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성적 표현을 다시 사용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김상희 후보는 차 후보를 명예훼손과 성희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펙과 주요 산유국 연대체 오펙 플러스가 감산 합의를 이번에는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 멕시코가 반대를 해서 최종 합의까지는 가지 못했었는데요.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하루 970만 배럴 감산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등으로 줄어들 원유 수요량을 감안하면 공급 과잉 문제를 풀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찾는 사람이 크게 줄어든 호텔 업계의 지난달 피해가 약 5,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호텔업협회가 주요 호텔 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수치를 바탕으로 정부가 세제 감면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에서 400억 원의 특별 자금을 받습니다. 마힌드라는 앞서 2,3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본을 투입하려다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쌍용자 측은 400억 원 조기 지원이 마힌드라의 한국 철수설로 인한 시장 불안도 해소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4.15 총선 사전 투표를 한 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유권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잇따라 고발을 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기표한 투표지에 대한 공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제 전북 정읍에서 민생당 유성엽 후보 캠프의 선거운동원 2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기보를 접한 유성엽 후보는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했고 지역구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도 애도의 뜻으로 어제 하루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충북 보은군 당진 영덕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국내 음원 출시가 지난해 3월에 비해서 25% 줄어들었습니다. 2월 22%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대중음악계가 받은 타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오페라 하이라이트를 관중 없이 공연하고 이를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제작된 영상은 국립오페라단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하고 일부 공연은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2019-2020 시즌 토트넘 최고의 선수로 꼽혔습니다. 영국 스포츠 전문 채널이 독자 투표로 뽑은 결과인데요. 토트넘 선수 가운데 5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자정을 기해서 90개 나라 무비자 입국이 제한이 되는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밝혔던 방침이었는데요.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 가운데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나라가 대상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도 모두 코로나 검사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만 시행을 했었는데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미국에서 온 사람들 비중이 늘면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오늘부터 긴급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을 합니다. 12,000가구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아침 출근길이 쌀쌀합니다. 강원 산간에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최대 6도가량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어제 많은 비가 내린 강원도와 남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건조주의보가 계속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남해와 동해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6도, 전주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16도,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일부 공범들을 기소하고 20일 동안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조주빈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협박과 강요, 강제추행 등 총 혐의가 12개에 달합니다. 검찰은 구속기한 마지막인 오늘 조 씨를 먼저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관심사는 조직폭력배 등에 주로 적용되는 범죄단체 조직죄도 포함될지입니다. 이 죄가 적용되면 돈을 내고 불법 음란물을 본 관전자들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간주돼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이번 범죄가 조 씨의 조직적인 지휘 통솔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도 수사팀 안팎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일단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하면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조 씨가 주요 공범들과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범죄 수익은 어떻게 나눴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조 씨는 동업자 수준으로 적극 참여한 일부 공범과는 실제로 만나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조 씨에게 중형을 구형할 계획입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주범은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을 무겁게 하는 새로운 기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을 내고 영상을 관전한 사람들도 정식 재판에 넘겨 징역 6개월 이상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남 서산시 대산읍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불 특수 진화대 등 11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헬기를 동원하지 못하고 날씨까지 건조해서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부근에 살고 있는 주민 10명을 대산읍 사무소로 대피시켰으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쯤에는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인근에 있는 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1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경기도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오토바이가 인근 도로변 수로에 빠지면서 발생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에는 부산시 동래구 낭민동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아파트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과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 공범들까지 경찰에 붙잡혔지만 이런 성착취 영상방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N번방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이 없어졌지만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하는 제2의, 제3의 박사방이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들키지 않도록 수시로 만들었다가 없앴다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2번 방, 3번 방으로 숫자를 하나씩 더해가면서 11번 방이 되는 식입니다. 이렇게 방을 만들면 가입자가 순식간에 100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성착취 동영상과 사진 목록을 올리고 가입자에게 고르라고까지 했습니다. 자료는 압축 파일 형태로 올라왔습니다. 짧게는 2-3시간, 길게는 하루 이틀, 이런 방은 여기저기서 등장했다가 곧 없어졌습니다. 만들고 없애고 또 다른 방에서 새로운 방 주소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누가 방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게 여러 네트워크를 우회해서 접속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경찰은 이런 유사 N번방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본사와 협조하지 않고도 운영자와 가입자를 추적하는 기법을 개발해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 실제로 검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은 성착취 동영상 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고 방 주소를 공유하는 가입자까지 모두 쫓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특징과 막판 변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이른바 코로나 총선으로도 불립니다. 역대 총선과는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정책과 인물 대결이 사라지고 여야 모두 비례 위성 정당을 앞다퉈 만들면서 거대 양당 구도가 여전히 강한 것도 특징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전투표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69%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율이 12.19%였고요. 2017년 대선 때 사전투표율은 26.06%였습니다. 이번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이죠.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전혀 다른 높은 투표율이 기록됐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15일 날 본투표 하는 날 가는 것보다 미리 가서 좀 감염 위험을 피하겠다 이런 것도 작용해요. 이게 합리적인 이제 추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산투표죠? 네, 분산투표죠 네. 말하자면. 그리고 이 2013년도 재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됐거든요. 사전투표가 좀 이제 일반화되면서 투표율이 하루가 아니라 이제 사흘로 늘어난 듯한 이런 느낌도 좀 받아요.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그런 일상적인 이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코로나19에 대한 것도 있고 오히려 투표율이 낮아질 거라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사전 투표를 함으로써 높아질 거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이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비례정당, 위성정당들 때문에 거대 이른바 그 정당들의 그 독점 체제, 카르텔 체제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거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네. 최종 뭐 개표는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중간지대의 정당이라든지 중도의 어떤 그 정치 세력의 공간이 대단히 협소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양대 진영으로 수렴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진영의 지지자들이 결집을 해서 초반부터 네. 오히려 더 강한 투표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해 아하. 보여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지난 총선 때 그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낮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사전 투표율이 높으니까 지난번 총선 때 투표율이 58%였거든요. 이번엔 좀 60%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어요. 그리고 60.6%였던 게 60.06%였던 게 17대 총선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직 60%를 못 넘었거든요. 이번에 조금 이제 높아질 거라는 기대도 있는데 글쎄요. 이게 사전 투표가 하나의 분산 투표의 효과라면 그 추론이 틀릴 것이고 전망이 그렇지 않고 양대 거대 정당의 지지자들이 빠르게 관심을 보인 거라고 한다면 투표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 교수님 어떻게 네.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요. 제가 볼 때 지금 사전 투표와 최종 투표율의 이 상관관계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측면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19대 대통령 선거가 26.06%였었거든요. 네. 그 사전 투표율이요. 근데 26.69%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역대 최고죠. 근데 대통령 선거는 77.2%의 이 투표율을 기록을 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에서 5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 다음에 응답률이 14.4%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7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 네. 이거는 역대 중앙선관위 참고적으로 항상 이 여론조사를 합니다. 선거 전에. 역대 어떠한 여론조사보다도 가장 높게 나온 거거든요. 같은 여론조사가 2016년 20대 총선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66.6%였었어요. 그러니까 66.6%였었는데 실제 투표율은 58%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7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 60대 후반, 최대 7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사전 투표율과 최종 투표율의 연관관계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 동조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난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었는데 사전 투표율이 너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동조 효과 이런 게 있어서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투표율이 그러니까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사이 정도의 굉장히 높은 투표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전 투표가 이렇게 높을 경우엔 출구조사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방송사들 출구조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법적으로 이 사전 투표에서는 출구조사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6.69% 그 30% 되는 이거를 제외하고 당일에만 출구조사를 하면은 이게 그렇게 들어맞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네. 출구조사가 높다라는 사실 사전 투표가 높다라는 거 사실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그런 또 어떤 일정 부분에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 힘든 부분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앞서 최창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거대 양당의 지지 세력들이 집결을 해서 좀 더 많이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무당층이라든지 부동층의 경우에도 했을까요? 아니면
이들 무당층이나 부동층의 경우에는 본투표하려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도 말이죠. 네. 20대 총선 그때도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투표 당일날 결정했다는 사람이 5%가 넘습니다. 거의 6%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당층이라고 하는 네. 이쪽에 이 층이 의외로 두꺼운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로 많은 변수가 가려진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의 쟁점이라든지 선거의 어떤 갈등축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여당이나 야당에게 대단히 불리한 변수가 많았었는데 여야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당층이 더 많이 폭이 두터워진 것 같거든요. 근데 무당층이 사전투표 때 많이 투표한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일단 무당층은 여전히 상당히 유보하고 있을 겁니다. 좀 더 기다리고 있을 그럼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 무당층보다는 네. 분산투표의 효과가 아니라면은 특히 이제 세대별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60대 이상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볼 때 60대 이상의 연령층들은 이번 선거에 어쨌든 집권당을 좀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정서가 많은 게 사실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반대로 30대 40대는 좀 그 반대 경향을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유권자층들이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신 교수님 말씀처럼 이번 투표율이 저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60%는 기본적으로 넘을 것 같거든요. 17대 총선 때 60.6%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찌 60% 넘고 그러니까 대체로 선거 초반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투표율이 낮을 거다. 네. 그리고 양쪽 정당, 양쪽 정치 세력에 의한 변수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낮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말하자면 골짜기에 깊으면 산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이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낮은 거에 비해서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이제 상황이 바뀌어 나가는 상황이니까 뭐 안심할 수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투표율을 역설적으로 낮으리란 전망에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권자들도 아까 동조현상 말씀하셨습니다만 유권자들도 덩달아 상당히 또 초접전 지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양쪽의 그 선거가 더 박빙으로 가고 더 접전으로 가면 또 투표율이 높아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전 투표도 같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신 교수님.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동층, 무당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뭐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럼 이들이 부동층이라는 게 둥둥 떠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갈지 모른다. 근데 부동층인가 아니면 침묵하는 유권자인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하. 저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부동층은 오히려 침묵하는 유권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2000년 이후에 실시된 총선에 있어서의 투표율의 평균이 55.22%입니다. 예? 2000년 이후에 치러진 5차례의 이 평균을 내면 55.22%거든요. 총선 투표율이. 근데 이번에 70% 가까이 되거나 70%를 넘는다고 가정을 했을 땐, 자, 그러면 과연 이 침묵하는 유권자들, 부동층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침묵하는 유권자들이 과연 움직였나 하면 분명히 움직였어요. 분명히 움직였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왜 움직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건 두 가지 원인에서 높아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 효능감이 높았을 때.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거는요, 우리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내 목소리가 실제 정치적 과정에 투영이 됐다라는 투영이 됐다라고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이게 정치적 효능감인데 이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 계기가 현대 정치에 두 번 있었어요. 1987년 60 민주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 전국 두 번이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질 그런 계기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원인 두 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거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또 다른 건 뭐냐면 누적된 불만 그리고 분노 그리고 상실감, 실망감 이런 것들에서 투표율이 높아지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인데 물론 이제 그럼 두 번째 경우가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분노, 실망, 상실감 이러한 것들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그게 여당일 수도 있고 야당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선거라는 것에 총선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성격이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자,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힘을 가진 쪽은 여당이니까 이거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실망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대상이 여당일 가능성이 야당일 가능성보다 좀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자, 그렇다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70% 가까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여당이 그렇게 지금 뭐 180덕수 얘기하는데 전 그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야당이 그 이길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선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180석 이제 말씀을 하셔서 얘기인데 법 여권에 180석이요. 예, 유시민 이사장이 네.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거는 선거 전략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어쨌든 진보정의 이른바 뭐 스피커라는 거 아닙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제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건 그냥 우리가 언더 뭐 밴드웨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건 정말 야당에겐 유리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발언을 왜 이런 얘기했는지 모르겠고, 전 180석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이제 정치적 효능감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상대에 대한 어떤 실망이나 좌절이나 분노, 이런 평가, 중간평가라고 얘기하죠. 정권 심판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코로나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번 선거에. 정부가 처음에 뭔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좀 미숙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뭐 중국에서 오는 중국발 유입이 좀 차단을 좀 빨리 했어야 된다, 이런 비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쭉 진행되면서 그런 비판은 많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대처를 잘하고 있다. 물론 이제 또 반대 입장에서는 뭐 대만이나 싱가포르 이런 나라보다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보수 진영의 평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정부의 리더십, 정치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떤 그 위기 상황, 재난 상황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그런 평가가 이번 선거의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정부 심판론, 평가론은 좀 정부의 부정적인 것이고, 근데 이건 오히려 정부 평가론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이 선거를 관통하는 쟁점이 별로 없다고 다 얘기하는데, 선거를 관통하는 쟁점이 생긴 거예요. 코로나19라는 게. 이건 야당에게 대단히 불리한 변수가 돌발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선거 초반에 야당이 대단히 유리할 것이다, 여당에게 불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뀐 거예요, 흐름이. 뭐 결과는 나중에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런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정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평가해야 되겠다는 것이 작동한다면은 이건 여당이 좀 유리한 거예요. 신 교수님 말씀처럼 이 정부를 조금 평가해야 되겠다. 우리 잊혀진 변수들 이게 다시 살아난다면 야당이 유리한 맞아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게 지배적이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시소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근데 사실 저는 이 점을 조금 주목하는 게 대선 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요. 당시 후보였죠. 77.2%의 투표율속에서 41.08%의 득표를 했습니다. 41.08%는 전체 유권자 대비, 그러니까 77.2라는 투표율을 100으로 잡았을 때, 전체 유권자 대비로 했을 땐 31.6%의 득표를 한 셈이에요. 전체 유권자 대비. 그리고 당시에 심상정 후보가 받은 그 표까지 합하면 전체 유권자 대비 36%의 득표를 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성 후보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홍준표 당시 후보가 있었고, 안철수 후보가 있었고, 유승민 후보가 있었고, 이런데 이 후보들이 득표한 합이요 36%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때 나타난 것이 탄핵 직후의 선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를 비교를 했을 때 진보표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정치에서 이념 지형이 이렇게 쉽게 바뀌진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바뀌는데 그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이번에 그게 근데 진보가 36%를 하더라도 투표율이 낮으면은요. 네.
이거는 그 36% 그리고 대부분 다 저기 갔다. 투표장에 갔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과반 이상. 근데 투표율이 높을수록 사실은 이게 좀 희석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각설탕 3개를 컵 속에 넣고서 물을 반만 따르면 좀 달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을 더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많이 희석이 돼가지고 덜 달게 느껴지는 바로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다라는 사실 자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념적 지형이 보다 이 정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여론조사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이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최청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문제, 코로나19의 이런 거, 생존 이익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더 무게가 더 나가게 되느냐, 아니면 이게 조금 잠잠해지니까 막 배가 고픈 게 갑자기 느껴지고, 야 이거 진짜 이거 뭐지? 이 경제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경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가 더 무게가 더 내려가는가, 이거에 의해서 저는 굉장히 또 좌우가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경제라는 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장 배고픈데 자꾸 상대가 말해요. 아이 그 배 안 고플 거야. 내가 배고픈데 배가 안 고파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경제는 체감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느껴지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보자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네, 봅니다. 신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전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4월 15일 총선 당일 투표가 끝난 직후에 발표될 출구조사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틀릴 수가 있다. 틀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이면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도 큰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신 교수님의 말씀을 짧게 더 한번 들어보고 다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비례의석을 합쳐서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은 총선 기간에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때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대를 더 긴장시켜가지고 더 투표장에 나가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움직일까? 지금 일단 유시민 이사장 발언 전에도 이미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선관위 여론조사상 가장 높은 이 수치가 아닌가. 근데 79%가 나왔으니까요. 아까 조사 개요는 말씀드렸습니다. 79%가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때 거기서 뭐 더 나올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저는. 네. 그래서 하지만은 뭐 상대를 결집할 효과가 있다. 좀 그런 주장에도 당연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뭐 강한 지지 세력은 이미 결집을 한 상태이고요. 이른바 샤이 보수라고 있잖아요. 네. 샤이 보수들이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180석 이 발언이 여권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교만하게 보이거든요. 선거에 있어가지고 제일 경계해야 될 게 교만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실수, 막말 이런 것도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실수 지금 통합당에서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차명지 후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막 같은 논리로 180석이라는 건 개헌선은 없는 거예요. 네. 180석을 일개정에 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범진보라고 얘기해도 전 이 숫자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보수의 결집은 당연히 더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중도 유권자들, 이른바 스윙보터, 아까 말씀드린 부동층, 떠다니는 표들, 부동층의 표가 교만해 보이는 정당에 찍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샤이 보수는 더 결집할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이 발언을 했는지, 유시민 사장이 글쎄 저는 뭐 전략적 발언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양정철 원장이 막 이 발언을 진화를 하더라고요. 통합민주당에서. 당연히 이 발언을 진화해야죠. 진화해야지 이것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여당 입장에서는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제3당의 입지가 사라지고 거대 양당의 뭐 대결 구도로 지금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뭐 맞짱 토론에서 쭉 토론을 했던 내용이 바로 뭐 과다 대표, 과소 대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과대대표 현상은 많이 줄겠죠. 하지만은 양당 중심에 있어서의 정치 구조는 그대로 남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하도 우리 최창현 교수님도 투표하셨죠?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저도 했습니다. 했죠? 네. 예, 저도 했습니다. 근데 투표용지 보니까 신선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2장 받잖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한 장이 자꾸 그 기표소에서 그 정도로 긴 건데. 두 번째, 헷갈려요. 여기 가면서 기호가 이게 저쪽 거 갖고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오는 혼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혼란에서 득을 볼 수도 있는 정당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양당제로 갈 것이다. 그거는 이제 특히 갈라치기 정치, 소위 말하는 이 적과 동시에 구분이 뚜렷한 정권일수록 중도의 입지가 줄어드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는 글쎄요. 과대대표 현상이 조금 저는 줄 수는 있다고 봐요. 그 과대대표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표율이 높을수록 줄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제 현상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과다대표라는 게 이제 다당제를 통해서 해소시키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과소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나 여성들, 청년들, 소수 세력들을 좀 대표시키자. 그러니까 과소대표됐던 세력을 좀 제대로 계층별로 대표시키자라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였는데. 그래서 선거법이 개정된 겁니다. 네, 다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수십 번 했던 네. 얘기들이고 말이죠. 완전하게 훼손됐어요. 완벽하게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례정당들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 끝나고 며칠 안 남았잖아요. 양대 거대 정당제가 확대가 될 거고 당연히 이건 과소대표가 되는 거예요. 사실 특정 계층, 특정 직군들,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그 투표용지 말씀하시니까 보니까 새누리당이 있더라고요. 지난 그 새누리당이 아니에요. 이러면 같은 정당인데. 통일민주당이 있더라고요. 88년대 YS가 총재했던 그 정당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 35개 정당이 정확하게 있던데 제가 순간 깊어서 가서 느낀 게 이 제도는 진짜 안 된다 이렇게. 이 정당 이름은 이 과거의 새누리당, 통일민주당 다 그 대단히 유력한 정당들이고 집권까지 했던 정당들인데 이 정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당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어떻게 이런 정치에 이런 희화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15 총선 본선 투표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책과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 여러 차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정책과 인물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주에는 하루 100명 안팎으로 나오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 시작하면서 50명 아래로 내려가더니 지난 금요일부터는 30명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강조해드리듯이 지역사회에서 언제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는 집단 감염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특히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영업을 하면 그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발열 확인 및 출입 대장 작성, 이용자 간 최소 1, 2m 거리 유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업종별 준수 사항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지자체가 전국 유흥시설과 PC방, 노래방 9만 2천여 곳을 점검한 결과 1,700여 곳이 방역수칙을 안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곳 중 1곳이 방역수칙을 어긴 겁니다. 지자체는 이 업소들의 영업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유흥시설 등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출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흥업소에서 손님의 방문 기록을 만들고 노래방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시기가 끝나면 일상과 방역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생활 방역으로 갈지 정부가 지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백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공개한 생활 방역 지침은 모두 5가지입니다.
아플 땐 사나흘 직장을 쉬고 집에서 쉬도록 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땐 두 팔 간격으로 건강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실내에서 아침 저녁으로 적어도 15분은 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손잡이나 전등 스위치처럼 손이 많이 닿는 곳을 소독해야 합니다. 손은 30초 이상 충분히 씻고 팔꿈치로 가리는 기침 예절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지침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를 대비한 겁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또 어느 정도의 일상이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그런 타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런 생활 방역. 새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안정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제 공개한 5대 수칙에 대해서도 온라인을 통해 2주 동안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비 동참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경제 활동을 모두 중단할 수는 없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경제 활동과 일상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지역을 돌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제1당을 넘어서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 심판론을 거듭 강조하면서 무도한 정책들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어제 충청권을, 민생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수도권을 찾았고 국토 대종주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결코 지지 않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총선일인 모레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투표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대본의 이 같은 지침을 바탕으로 투표소 관리 같은 세부 대책을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한 변호사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감시 고발에 있어 세계 둘째가 하는 나라이며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적인 합의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가 영국에서 세계 5번째로 10,000명을 넘겼습니다. 집중 치료를 받고 일반실로 옮겨졌던 존슨 총리는 퇴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하루 사망자 수는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교황청의 부활절 미사가 사상 처음으로 신자 없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19로 고독한 부활절이 됐다며 단합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분쟁을 중단하고 빈곤한 나라의 부채를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운동부 선수들에게 폭언과 강한 체벌을 한 지도자들에게 징계와 인권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이들의 주장에 인권위는 정당한 훈련이 아니라며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매일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집에 머물자는 취지로 영상 하나를 트위터에 올렸는데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왜 그런지 유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집 소파에 앉아 개를 쓰다듬습니다. 개는 수시로 아베 총리의 입을 핥습니다. 화면 절반은 일본의 인기 가수 호시노겐이 집에서 춤을 추자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오전 9시쯤 이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차를 마시고 책을 보다가 TV를 켜는 등 여유로운 일상을 담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영상과 함께 친구를 만날 수 없다, 회식도 할 수 없다면서 여러분의 이런 행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혹한 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 종사자 여러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누가 연출했는지 화가 난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에 대한 도발이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선 11일 하루 동안 743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 수 최다 기록이 나왔습니다. 누적 환자도 7,000명을 넘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도쿄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자에 출근자를 최저 70%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해온 북한도 방역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말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비루스 감염 위험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 같은 환경은 우리의 투쟁과 전진에도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가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차질이 있을 거라는 걸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이번 회의에선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이 실질적 권력 2인자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앞서 조직 지도부장에서 해임됐던 이만건도 이번 회의에 등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전투기들의 공중 목표 격추훈련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를 공개한 건 지난 금요일 포사격 훈련 지도에 이어 이틀 만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당초 10일 개최될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최고인민회의가 어제 열렸다고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고인민회의 어제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요. 네네. 어제 회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는 겁니다. 네. 지난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입법을 하지 않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원래 최고인민회의가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열립니다. 보통 4월, 10월 정도에 네. 열리는데요. 중요한 건 예산을 다루는 것이고 인사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정상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열렸다. 오히려 정치국 회의가 갑작스럽게 사전에 열렸다. 이게 주목할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정치국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일단은 뭐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입니다만 네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부분도 눈에 띄고요. 네네. 또 어떤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까? 역시 이제 그 이번 정치국 회의의 가장 중요한 그 개최 배경은 코로나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북측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북한에 확정 환자는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과 전진에도 일정한 장애를 조성시키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그 정치국 회의에서 첫 번째 주제가 코로나였고 결국 코로나 사태에 대한 노동당의 앞으로의 어떤 식으로 그것을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정치국 회의에서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김여정 부위원장 같은 경우가 정치국 후보위원회 1년 만에 이제 화려한 컴백을 했습니다. 네. 작년 4월 달에 해임이 됐는데 그때 해임의 이유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에 대한 책벌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책임을 물은 것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대부분의 외교를 담당했던 하노이 정상회담을 담당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 그때 물러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김여정 부위원장도 그런 그 책벌의 성격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복권이 됐다. 그러니까 정치국 내에서 노동당 내에서 김여정의 위상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 그리고 오히려 더 확장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권력 2인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각종 그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차원에서 본다면 최룡해의 그 제2인자 이야기가 그 성립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룡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당정군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주목될 수 있습니다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김여정의 역할이 당 쪽에서도 이번에 이제 정치 후보연으로 부활을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국무원 또는 전반적인 그 북한 정치 내에서 김여정의 위상과 역할이 도드라지고 있다. 최근에 보면은 군대에서의 훈련 과정에도 김여정의 얼굴이 눈에 보이는 그런 추세를 본다면 전체적으로 김여정의 역할이,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이 그야말로 리베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그 협의를 해낼 수 있는, 또 김정은 위원장과 충분한 대화가 가능한 거의 유일한, 또는 최룡해까지 포함하면 한 두 사람 정도가 중요한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김여정, 얼마 네. 전에는 한국 정부를 직접 비판하는 담화문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남북 관계라든지 네네.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네네.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에도 남북관계에서 김여정 부부장 역할은 도드라졌다 이렇게 네. 봐야 됩니다. 뭐 우리가 화면에서도 많이 남북 정상회담 때도 봤고요.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이 도드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현재 김여정 부부장이 노동당의 조직 지도부의 부부장으로, 제일 부부장으로 지금 대체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당에서 조직 지도부는 우리로 치면 이제 사무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직 인사 예산을 다 다루는 그런 가장 핵심 부서의 제일 부부장이다 이렇게 보면은 김여정 부부장 역할이 지금 당을 넘어서서, 지금 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외교, 대남 또 모든 영역에서 지금 확장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가장 중요한 참모로서의 역할을 김여정이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박정천 군 총참모장 그리고 네네. 이선권 외무상도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정치국 후보위원 단계를 거쳐서 정치국 위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국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네. 됩니다. 북한의 노동당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정책 결정을 하는 단위는 당대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대회는 워낙 많은 당원들이 아래로부터 올라가면서 이제 당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네. 당대회 한 번 하려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은 정치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국에서 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 당의 그 시책들을 확정하면 그것이 그 아래 단위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 그 정치국 위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만 후보위원들은 차세대 정치국 네. 위원으로 되거나 또는 정치국 위원으로 가기에는 나이가 젊거나 또 역할이 지금 조직적으로는 그 낮은 단위지만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후보위원 정도의 자격을 갖고 정치국에서 활동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의 후보위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후보위원이지만 사실상 정치국 위원들 수준을 넘어서거나 그와 동격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일본 언론에서 네네. 북중 접경 지역에서 뭐 100명, 200명이 숨졌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네네. 그런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런 보도는 정확하게 보면은 오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에서 지금 코로나를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도구들, 진단 네. 키트랄지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코로나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전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은 북한 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틀릴 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진단 키트랄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설, 보건시설들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에서 이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예방과 그 대처를 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북한 같은 경우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유사 증상, 그러니까 폐렴 환자는 모든 환자들이 격리되고 네. 분리되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그런 격리나 또는 분리가 된 상태에서 그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는 네. 이런 북한이 가장 원시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현재 의료 수준으로는 코로나19의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진단 자체도 어렵고 코로나로 사망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설령 사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사망자다 이렇게 네. 분류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진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핀란드에서 의미 있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핀란드 연구기관들이 모의 실험을 했는데 마트와 같이 막힌 공간에서 기침을 하면 바이러스가 선반을 넘어 옆 복도까지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마트에서 기침을 합니다. 순간 바이러스가 통로 등으로 퍼져나갑니다. 1분이 지나자 통로를 가득 채우고 선반을 넘어갑니다. 2분 뒤엔 옆 복도로까지 퍼집니다. 바이러스는 6분이 지나도 농도만 옅어질 뿐 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핀란드 알토 대학교 등 4개 연구기관이 한 바이러스 전파 모의 실험 결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멀리 이동할 수 있으며 몇 분 동안 공기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에 참여한 빌레 부오리는 알토대 조교수는 마트에 갈 이유가 없다면 가지 말고 마트에 갔다면 최대한 짧게 머무르라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생성 능력이 사스 바이러스보다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홍콩대 연구진이 환자 6명의 폐 조직을 연구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8시간 안에 사스 바이러스보다 3.2배 많은 입자를 만들어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일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48시간 안에 100배 가까이 자기 복제를 했지만 사스 바이러스는 10배에서 20배의 복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부산에서의 강풍 피해 소식이 있는데요. 순간 최대 초속 20m에 가까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이 지역에 강풍특보가 이어질 거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 사구와 부산시 남구에서는 현재 순간 최대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m를 웃돌고 있는데요. 부산의 강풍특보는 어제 내려져서 오늘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밤사이에도 부산소방본부에는 7건의 강풍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금정과 해운대구 공사장에서는 대형 안전펜스가 넘어졌고 또 간판이 날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오늘 선별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철탑 등의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가축 질병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는데 역시 코로나 영향으로 보인다고요? 네, 코로나19로 이 사람의 이동이 줄어들자 가축의 질병도 뚝 끊긴 그런 상황인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축산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또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 질병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9일에 경기 연천군의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마지막으로 발병한 이후에 반년간 소강 상태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사람의 이동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야생 멧돼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어서 올해 1분기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처음으로 60조 원 선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13일에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채 발행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29.6% 증가한 62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채 발행액은 관련 통계가 있는 2006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인데요.
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와 함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인 특수채 발행 규모도 1분기에 28조가량으로 5년 만에 최대입니다. 국채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크고 특수채는 가계부채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계부채 상황도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교황의 부활절 미사일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도록 만들기도 한 코로나19입니다. 또 하나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전 세계 곳곳의 선거인데요. 우리도 모레 총선이 예정돼 있지만 우리처럼 선거를 그대로 원래대로 치른 곳도 있고요. 취소되거나 연기된 곳들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스라엘처럼 이제 총선을 끝낸 곳도 있고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하긴 했는데 투표율이 너무 안 나와서 결선 투표를 또 미룬 곳도 있고 여러 곳에 지금 영향을 또 코로나가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네. 3월 2일 그 총선을 무사히 마치긴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지난해 4월, 9월에 총선을 했고 이번에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두 정당이 너무 그 득표율하고 그 획득한 의석이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이제 연정을 이루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요. 지금 다시 또 선거를 올해 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코로나 분위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일단 어떻게든 뭐 대연정을 하든 그 구성하라 이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제 연정 구성이 힘들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한번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낮게 나왔잖아요. 예, 그 프랑스에서는 3월 15일 날 지방선거였습니다. 네. 지방선거는 그 굉장히 그 3만 5천 개의 그 작은 그 지방자치제 단위로 그 나눠져 있는 게 그 프랑스인데요. 거기서 투표를 했는데 노인들은 일단 나오지를 못하고요. 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 결선 투표를 해서 과반을 이제 넘도록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야 되죠. 과정을 해야 되는데 3월 22일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지방의회 구성 자체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관심을 가장 끌고 있는 곳은 미국의 대선에도 지금 크게 보면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진보 진영의 그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샌더스 상원 의원이 지난주에 중도 하차를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바이든 전 부통령 양자 대결로 일찌감치 이제 구도가 짜여졌습니다. 이것도 들어가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그 주목해야 될 점은 미국 그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는 물론이고 민주당 후보로 지금 이제 압축이 되고 있는 조 바이든 그리고 이번에 물러난 그 버니 샌더스 그 상원의원까지 전부 나이가 70대입니다. 굉장히 지금 뭐 여러모로 이제 취약하신 그런 연령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전역으로 번지다 보니까 지금 뭐 정치 집회, 토론회 이런 걸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초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대선 열기가 나오지 않아서 과연 이번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그 의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때까지 가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에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방송 광고 그리고 이제 지면 광고만 가지고 어떤 그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자의 그 생각이라든지 실력 이런 걸 가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토론이라든지 그 대중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열기는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 근거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이제 불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모레 예정대로 총선이 치러지긴 하는데 그 재외국민 투표는 좀 차질이 있었고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일부 교민이 왜 투표를 우리는 못하냐 헌법 소원도 제기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여러분들한테 좀 투표를 하러 가지 못하게 됐다. 지금 뭐 그 이동 금지령이 내려서 사실상 못 가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간의 여러 가지 위험 사항 속에서 문을 닫아서 선거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전 세계 40개국에서 65개의 이제 공간에서 이 투표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항상 이제 재국민 투표는 40%를 넘어왔는데 이번에 이제 20% 선으로 떨어졌고, 많은 사람이 참가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공간 자체에서 이제 투표를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모로 이제 아쉬운 점이 많죠. 재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국민 되는 느낌을 뭐 기차를 타고 차를 몰고 1000km 이상씩 달려서 우리 공간에 가서 한 표를 행사하는 걸로 이제 누려왔는데 네. 그런 느낌을 이번에 이제 받지 못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사태가 있었으니 좀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서 해줬으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이제 아쉽고 그리고 많이 여러 가지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좀 촘촘하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모레 있을 총선, 뭐 사전 투표율도 역대 최고로 나왔기 때문에 뭐 외신들도 지금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국회의원을 다 뽑는 이런 총선을 하는 나라가 지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한국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방역을 잘 해와서 지금 이제 뚝 떨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각국이 이제 이렇게 늘고 있는 확진자를 평평하게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데, 우리 이제 줄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그 총선에서 총선 방역을 과연 어디까지 하느냐. 그래서 이번 총선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확진자가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는 그런 성공적인 방역을 어디까지 하느냐, 네. 이런 데 대해서도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아침에 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현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낮은 금리로 긴급 대출을 해주고 있는 정부의 대책, 전체 자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을 전후로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외출을 꺼리게 된 지 석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도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지, 월세도 내야 되지, 가게월세 밀렸어요. 이런 경기 처음 봤어요. 정부는 이렇게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1일부터 12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긴급대출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이 몰리는 1,000만 원 직접 대출이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배정된 2조 7천억 원 중 이미 1조 7천억 원을 써버렸습니다. 하루 400억 원 안팎의 대출이 나가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 5천억 원 안팎이 더 나갈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바닥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후 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도 다음 달께 서서히 바닥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시중은행이 맡은 3조 5천억 원 중 1조 1,400억 원가량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약 4,05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문제는 계속되는 불확실성입니다. 정점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상태로서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이 자영업자들이. 대출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황을 봐가면서 부처끼리 추가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엔 쌀쌀하지만 낮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8도, 전주 17도, 부산 17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모든 지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지역을 돌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제1당을 넘어서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 심판론을 거듭 강조하면서 무도한 정책들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어제 충청권을, 민생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수도권을 찾았고 국토 대종주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결코 지지 않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이 총선 당일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선관위가 이들의 분리투표를 포함해서 관련 세부 대책을 곧 발표합니다. 의심 증상이 없어야 하고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변호사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감시 고발에 있어 세계 둘째가는 나라이며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적인 합의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서 영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슨 총리는 퇴원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루 늘어난 사망자 수는 20여일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